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 오늘은 그 답을 찾기 위해 꼭 들어야 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인공은 67세 이준호 씨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살던 그는 2년 전만 해도 자신만만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난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30평대 전원주택, 앞마당 텃밭, 뒤편에 단풍나무. 아침이면 새소리, 저녁이면 석양, 그야말로 꿈꾸던 노후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겨울 새벽 3시,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구급차가 오기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시골길 탓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침대 위에서 이준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내가 집을 잘못 골랐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MOHW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10명 중 8명은 예상치 못한 이유로 결국 이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건강 악화, 배우자 사별,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 위 조사에 따르면 시골에 사는 고령자의 심근경색 사망률은 도시에 사는 노인보다 1.7배 높습니다. 즉, 노후 주거 선택은 단순한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건 남 얘기야. 난 괜찮을 거야.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갑작스러운 병이 왔을 때 내 집은 나를 돕는가, 방해하는가? 혼자가 되었을 때 곁에 도와줄 이웃이 있는가? 혹시 집을 팔아야 할 순간이 온다면 쉽게 팔 수 있는 집인가? 많은 노인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땐 왜 몰랐을까?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부동산 정보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불안 속에 살지, 평안 속에 살지 결정하는 생존 가이드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IHASA 위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64%가 좀 더 일찍 노후 주거를 준비했어야 했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노후 주거는 살기 좋은 집이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는 집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만약 이 주제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채널을 돕는 행동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이제 나는 노후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지금부터 우리는 노후 주거의 놀랍지만 꼭 알아야 할 진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준호 씨와 같은 세대가 마주한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집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선택이 평생의 삶을 뒤흔듭니다. 첫 번째 이야기, 최은정 씨의 사례입니다. 서울의 30평 아파트를 팔고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12평짜리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깔끔하고 저렴해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친구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여기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 숨이 막혀. 좁은 공간에는 식탁도, 거실도 없었습니다. 앉을 자리는 있었지만 살아갈 공간은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주거학회 KHA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45%가 공간 협소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노후에 가장 적합한 집의 크기를 20에서 24평으로 권장합니다. 부부가 각자 방 하나, 함께 쉴 수 있는 것이 하나.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크기가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집을 줄이는 것은 크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지영 씨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큰 종합병원 바로 옆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후회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하루 종일 울려 퍼졌어요. 창밖에서 들리는 경고음은 이웃의 비명 같았고 곧 내 차례일 수 있다는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실제로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병원 인근 거주 노인의 불안장애 발병률은 일반 지역보다 1.5배 높습니다. 반면 복지관 옆에 산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았습니다. 복지관에서는 하루에 밥을 먹고, 배우고, 만나고, 웃습니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대부분 무료이거나 도시락 값보다 저렴합니다. 일본에서는 복지관 옆 집값이 학군지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한국도 곧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자녀와 함께 살겠다는 꿈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어디 가겠어? 자식이랑 같이 살아야지. 그러나 2달만 지나보십시오.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지고 사위의 눈빛이 변합니다. 심지어 자식들조차도 은근히 거리를 둡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자유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가장 좋은 거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걸어서 5분. 가까우면서도 간섭하지 않는 거리. 이것이 진짜 가족을 지키는 거리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전원주택의 낭만과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꿉니다. 산과 텃밭, 새소리와 바람, 저녁에 고기 파티.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봄엔 잡초와의 전쟁, 여름엔 모기와 벌레, 가을엔 낙엽, 겨울엔 제설 작업. 무엇보다 고립이 문제입니다. 한국노인복지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전원주택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의 38%가 응급시 도움받을 이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은 1년 만에 서울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여긴 경치 좋은 감옥이야. 난 사람 소리가 그리웠어. 노후에는 경치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제 우리는 노후 주거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공간의 답답함입니다. 최은정 씨 사례에서 보았듯 너무 작은 집은 금세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집은 쉼터여야 하는데 오히려 짐이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국고령사회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의 52%가 집안이 좁아 생활이 불편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생활 동선이 줄어들면서 활동량도 줄어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의료 접근성의 불균형입니다. 한지영 씨처럼 병원 옆에 살아도 불안하지만 반대로 병원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도 문제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10분 안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는 골든타임 60분 내에 치료를 받아야 후유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거주 노인의 34%는 해당 시간 안에 병원 도착이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고립감과 외로움입니다. 전원주택에서 혼자 사는 이들의 가장 큰 고충이 바로 이것입니다. 조용해서 좋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고요함이 외로움으로 바뀝니다. 한국노년학회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상태의 노인은 우울증 발생률이 2배, 치매 발생률이 1.4배 높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몸을 병들게 하는 위험 요인입니다. 네 번째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입니다. 집은 자산이지만 동시에 관리비, 세금, 수리비가 꾸준히 들어가는 지속적 비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보고서에 따르면 노년층의 주거비는 전체 생활비의 평균 32%를 차지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다섯 번째 어려움은 팔리지 않는 집입니다. 전원주택이나 오래된 빌라는 수요가 적어 급할 때 처분이 어렵습니다. 팔리지 않는 집은 결국 자산이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여섯 번째 어려움은 안전과 돌봄의 부재입니다. CCTV, 경비, 관리실이 없는 주거지는 고령자에게 취약합니다. 또한 요양병원이나 방문 간호 서비스가 없는 지역은 돌봄 사각지대가 됩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75세 이상 노인의 41%가 돌봄 서비스 접근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정리하면 노후 주거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은 크게 6가지입니다. 공간의 답답함, 의료 접근성 부족, 고립감, 경제적 부담, 팔리지 않는 집, 안전과 돌봄의 부재. 이 6가지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삶의 질과 생존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노후 주거의 어려움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답은 적당한 크기의 아파트입니다. 전문가들은 노후에 가장 알맞은 크기를 20에서 24평으로 권장합니다. 부부라면 각자 방 하나, 함께 쉴 수 있는 거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집이 크면 관리가 어렵고 작으면 답답해집니다. 따라서 딱 알맞은 크기가 노후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두 번째 해답은 복지관과의 가까움입니다. 병원 옆보다 복지관 옆이 훨씬 더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복지관에서는 식사, 운동,
교양 강좌, 문화 프로그램을 저렴하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관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위험이 30% 낮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복지관 옆 집값이 학군지보다 비쌉니다. 한국도 머지않아 같은 흐름을 따를 것입니다. 세 번째 해답은 자녀와는 가까이, 그러나 함께 살지 않기입니다. 가족끼리 함께 살면 처음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거리는 걸어서 5분, 간섭은 없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도움은 쉽게 받을 수 있고 사생활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해답은 전원주택의 환상 대신 공동체가 있는 도시형 단지입니다. 상가들의 낭만은 잠시뿐, 현실은 잡초벌레 제설 작업입니다. 대신 공원과 산책로가 있는 도시형 단지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시, 전주 에코시티, 원주 기업도시는 고령 친화도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의료, 복지, 교통, 인프라와 자연 환경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해답은 커뮤니티 활동 참여입니다. 합창단, 걷기 모임, 자원봉사, 독서 모임 등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 면역력을 높이고 사회적 연결망을 만드는 전략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 모임에 참여하는 노인의 평균 수명은 3년 더 길었습니다. 여섯 번째 해답은 팔 수 있는 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야 언제든 처분이 가능합니다. 집은 마지막까지 쓸 수 있는 비상금 통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버타운의 장단점을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시설과 관리 서비스는 좋지만 단일 세대 공간은 외로움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부 노인은 입주비 수천만 원을 포기하고 나와버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실버타운은 살기 좋은 호텔일 수 있지만 살아내는 집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노후 주거의 해답은 이렇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아파트 플러스 복지관 플러스 산책로 플러스 자녀와의 적당한 거리 플러스 커뮤니티. 이것이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노후의 조합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마지막 집을 선택해야 하는지 실행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집 크기, 교통, 복지관, 병원, 커뮤니티. 이 5가지가 기본축입니다. 진한 체크 표시 집 크기, 20에서 24평이 적당합니다. 진한 체크 표시 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접근성. 진한 체크 표시 복지관, 도보 10분 이내. 진한 체크 표시 병원, 응급 상황 대비, 도보 10분 거리. 진한 체크 표시 커뮤니티, 주민 모임, 경로당, 문화센터 유무. 이 기준을 모두 채운다면 실패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두 번째, 고령 친화도시 모델을 참고하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에이지 프렌들리 시티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프라가 아니라 노인이 사회의 끝까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도 세종시, 전주 에코시티, 원주 기업도시 등이 이 모델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 에코시티는 아파트 단지 옆에 호수공원과 복지관, 병원이 함께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노인들의 만족도는 일반 아파트 단지보다 25%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세 번째, 생활 리듬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집만 옮겨서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침에 나갈 곳, 낮에 만날 사람, 저녁에 몸을 풀 활동이 필요합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동네 도서관, 산책 모임이 이를 채워줍니다. 네 번째, 경제적 준비를 병행하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교통비, 프로그램 비용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IHASA에 따르면 노년 주거비 부담을 미리 계획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이사 횟수가 40% 적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술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응급 호출 버튼, 원격 건강 모니터링, 반찬 배달 서비스가 일반화되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혼자 살아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관리실 아저씨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이웃이 내 안부를 묻는 동네. 그것이 혼자 살아도 혼자가 아닌 삶을 보장합니다. 정리하면 노후 주거 실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크리스트 작성 2. 고령 친화도시 모델 참고 3. 생활 리듬 만들기 4. 경제적 준비 5. 기술 활용 6. 지역사회 연결
이것은 집을 고르는 방법이 아니라 삶을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바로 노후 주거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면 무의미합니다. 첫 번째, 실버타운 비용입니다. 한국 주요 실버타운의 평균 입주 보증금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월 생활비가 추가로 120만 물결표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MOHW 통계에 따르면 실버타운 거주 노인의 47%가 비용 부담 때문에 장기 거주가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두 번째, 복지관 비용입니다. 복지관의 대부분 서비스는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합니다. 점심 식사 한 끼는 3천 물결표 5,000원, 운동 프로그램은 1천 물결표 2,000원 수준입니다. 한국노인복지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복지관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노인은 월 평균 5만 원 이하로 다양한 활동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파트 관리비입니다. 20평대 아파트의 평균 관리비는 월 15만 물결표 2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를 포함하면 약 25만 물결표 30만 원이 됩니다. 이는 노후 생활비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의료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평균 의료비는 약 200만 원입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2배 이상이 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집 선택 시 반드시 병원 근접성과 의료비 지출 계획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교통비와 생활비입니다. 도시명 아파트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 교통비가 적게 듭니다. 반면 전원주택에서는 자가용 유지비가 커서 월 30만 물결표 40만 원이 추가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은퇴 부부의 평균 생활비는 월 240만 원 수준입니다. 이 중 주거비와 의료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여섯 번째, 돌봄 서비스 비용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월 150만 물결표 250만 원, 방문 요양 서비스는 월 50만 원 이상 소요됩니다. MOHW는 향후 2035년까지 고령자 돌봄 서비스 수요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향후 돌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전략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실버타운은 편리하지만 비용 부담이 크고, 복지관은 저렴하고 알차며, 아파트는 중간 수준의 관리비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노후 주거의 비용은 결국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계산하고 대비하는 사람이 훨씬 더 여유 있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노후 주거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 신호와 경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너무 작은 집에 대한 환상입니다. 은퇴 후 물건 줄이고 관리비 줄이려다 결국 삶까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은정 씨처럼 12평 원룸으로 이사한 노인 중 절반 이상이 1년 안에 다시 이사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한국주거복지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의 38%가 집이 너무 좁아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두 번째 경고는 병원 옆 주거지입니다. 응급 상황 대비는 좋지만 앰뷸런스 사이렌과 상시 불안이 삶을 병들게 합니다. 한지영 씨가 3일 만에 후회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MOHW 자료에 따르면 병원 인접 지역 거주 노인의 29%가 상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세 번째 경고는 자녀와 함께 살기입니다. 가족 간 갈등, 사생활 침해, 며느리 사위와의 미묘한 긴장감. 한국가족사회학회 연구에 따르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42%가 관계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번째 경고는 전원주택의 낭만입니다. 실제로는 고립, 벌레, 제설 작업, 병원 접근성 부족이 노후를 더 힘들게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IHASA는 이를 고령자 주거 고립 리스크라고 경고합니다. 다섯 번째 경고는 팔리지 않는 집입니다. 전원주택 노후 빌라는 시장성이 낮아 급할 때 현금화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가장 힘든 순간, 집이 발목을 잡습니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시골 전원주택의 매각 평균 소요 기간은 도시 아파트보다 3배 길었습니다. 여섯 번째 경고는 실버타운의 착각입니다. 시설은 호텔급이지만 다양성이 없는 단일 세대 공간은 결국 외로움을 키웁니다. 일부 노인은 수천만 원의 입주비를 포기하고 3개월 만에 퇴소하기도 했습니다.
NHIS 연구에 따르면 실버타운 장기거주 노인의 35%가 사회적 단절감을 호소했습니다. 일곱 번째 경고는 커뮤니티가 없는 아파트입니다. 겉보기엔 편리해 보여도 이웃과 단절된 아파트는 오히려 외로움을 가중시킵니다. 따라서 아파트라면 반드시 주민 모임 경로당 문화센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경고 신호는 이렇습니다. 너무 작은 집, 병원 옆, 자녀와 동거, 전원주택, 팔리지 않는 집, 실버타운 착각, 커뮤니티 없는 아파트. 이 7가지만 피해도 노후 주거의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한국어, 티행한. 이제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은 단순한 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우리의 삶을 지탱할 무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실버타운은 편리하지만 외로움의 위험이 있고, 전원주택은 낭만적이지만 고립을 가져옵니다. 아파트는 완벽하지 않지만 안정성을 지켜주고, 복지관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정답은 어느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삶과 맞는 조합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MOHW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이미 20.4%를 넘었습니다. 2035년에는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노인의 주거 선택이 곧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의미합니다. 혼자 살아도 혼자가 아닌 구조를 만드는 것.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이름을 불러주고 복지관에서 이웃과 웃으며 인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집은 단순한 벽과 지붕이 아니라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좁아도 따뜻하고 조용해도 외롭지 않은 곳. 언제든 떠날 수 있고 언제든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는 곳. 그것이 진짜 좋은 집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어 여러분의 다음 이사와 다음 인생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나눠주십시오. 누군가에겐 그것이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연결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